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고요한 밤, 우주의 광활한 도서관 한편에 자리한 여러분의 작은 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침대에 들 준비를 하고 있거나,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있거나, 혹은 그저 고단했던 하루의 끝에서 휴식을 찾고 있다면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이곳은 과학이 속삭임이 되고 호기심이 잠옷을 입는 인터넷의 조용한 작은 구석입니다. 오늘 밤 우리의 여정은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바로 이 땅, 우리의 집인 지구가 만약 지금껏 해왔던 것과는 정반대의 춤을 추기로 결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거대하고도 부드러운 상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지구가 거꾸로 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너무 흥미로워서 잠을 깨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적어도 잠들기 전에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게 되실 테니 괜찮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여정이 여러분에게 평온함이나 즐거움을 준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이 조용한 안식처가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 닿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그리고 계신 곳은 지금 몇 시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도시와 시간을 알려주세요. 이 작은 연결이 우리의 여정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겁니다. 자, 이제 편안히 자리를 잡고 생각의 흐름을 늦추고 우리의 부드러운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푸른 구슬 위에서 매일을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동쪽 하늘이 밝아오는 것을 보고 저녁이 되면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드는 것을 바라보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해서 우리가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리듬입니다. 지구는 지난 45억 년 동안 거의 변함없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묵묵히 회전해 왔습니다. 이 회전은 하루의 길이를 정하고 계절의 변화를 이끌며 바람과 해류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것은 우리 행성의 심장 박동과도 같습니다.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생명을 지탱하는 근원적인 힘이죠. 하지만 오늘 밤 우리는 이 익숙한 심장 박동이 멈추는 순간을 상상해 보려 합니다. 만약 어느 날 아무런 예고 없이 이 거대한 행성이 그 영원할 것 같던 회전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고른 뒤 반대 방향으로 돌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단순한 방향 전환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세계의 모든 규칙을 다시 쓰는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혁명일 것입니다. 이 상상의 첫 순간으로 함께 여행해 봅시다. 바로 지구가 멈추는 그 찰나입니다. 변화는 아마 소리로 시작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소리의 부재, 즉 절대적인 고요함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는 적도 기준으로 시속 약 1670km라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속도를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를 둘러싼 대기, 건물, 나무, 심지어 공기 중의 먼지 한 톨까지 모든 것이 지구와 함께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고속으로 달리는 기차 안에 앉아 있을 때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지 않는 한 움직임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기차와 그 안의 모든 것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함께 움직이니까요. 하지만 기차가 갑자기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차 통로에 서 있는데 기차가 아무런 경고 없이 급정거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기차가 멈추기 직전까지 가지고 있던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 때문에 앞으로 세차게 쏠려 나갈 겁니다. 물리학에서는 이것을 관성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물체는 자신의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 중 하나입니다. 이제 이 기차의 비율을 행성 전체의 규모로 확장해 봅시다. 지구가 회전을 멈추는 순간 지표면은 정지하지만 그 위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모든 것들은 관성의 법칙에 따라 원래의 속도, 즉
시속 1670km에 달하는 속도로 동쪽을 향해 날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강풍이 아닙니다. 인류가 경험해 본 적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규모의 파괴가 될 것입니다. 먼저 대기를 생각해 봅시다. 지구의 대기는 지표면에 단단히 묶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감싸고 있는 거대한 기체의 바다이며 지구의 회전과 함께 움직입니다. 지구가 멈추면 이 대기는 초음속의 바람이 되어 지표면을 핥히고 지나갈 것입니다. 시속 1670km는 음속을 훌쩍 뛰어넘는 속도입니다. 이 바람은 단순한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행성 전체를 뒤덮는 거대한 충격파와 같을 겁니다. 이 초음속의 바람은 지표면의 모든 것을 문자 그대로 쓸어버릴 것입니다. 수백 년 된 거대한 나무들은 성냥개비처럼 부러져 공중으로 솟구칠 것이고, 도시의 고층 빌딩들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산맥조차도 이 끊임없는 마찰과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침식되고 깎여 나갈 것입니다. 모든 인공 구조물, 우리가 이룩한 문명의 모든 증거는 순식간에 먼지와 파편이 되어 동쪽으로 날아가는 거대한 흐름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열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지표면은 거대한 사포로 문지르는 것처럼 뜨거워질 것이고 전 세계적인 화재를 일으킬 것입니다. 숲과 도시는 불타는 폐허가 되고 그 재와 연기는 대기 중에 뒤섞여 하늘을 완전히 뒤덮을 것입니다. 태양은 이 짙은 먼지, 구름 뒤로 모습을 감출 것이고 세상은 붉고 어두운 황혼에 잠길 것입니다. 바다는 어떨까요? 대양의 물 또한 엄청난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가 멈추면 이 거대한 물의 질량은 동쪽으로 계속 나아가려 할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쓰나미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수킬로미터 높이의 파도가 대륙을 덮칠 것이며 해안선에서 수백, 수천 킬로미터 내륙까지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히말라야 산맥 같은 가장 높은 곳을 제외하고는 지구의 거의 모든 육지가 이 거대한 해일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바닷물은 담수와 뒤섞이고 토양은 소금에 절여지며 지구의 지형은 완전히 새롭게 그려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성이라는, 평소에는 우리가 그 존재조차 잊고 사는 힘이 가진 진정한 위력입니다. 우리는 매일 관성 속에서 살아갑니다. 버스가 출발할 때 몸이 뒤로 쏠리는 것, 달리다가 갑자기 멈추기 어려운 것, 이 모든 것이 관성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구가 우리를 시속 1000km가 넘는 속도로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 데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좀처럼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하고 너무나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과학적 사실 하나를 짚어볼까요? 지구의 회전은 아주 미묘한 방식으로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장거리 저격수나 포병은 목표물을 조준할 때 지구의 자전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이를 코리올리 효과라고 부르는데, 이는 회전하는 기중계에서 나타나는 관성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포탄을 쏠 때 포탄이 날아가는 동안 지구가 그 아래에서 회전하기 때문에 포탄은 직선으로 날아가더라도 지상의 목표물은 이미 다른 위치로 이동해 있습니다. 그래서 조준할 때 이 미세한 움직임을 보정해 주어야만 정확히 명중시킬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 코리올리 효과가 너무 미미해서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죠. 하지만 지구가 멈추고 모든 것이 관성에 의해 날아가는 상황에서는 이 효과가 극대화되어 행성 전체를 지배하는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정지 상태라는 것이 사실은 거대한 우주적 운동 속에서의 섬세한 균형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결코 멈춰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춤을 추고 있었던 겁니다. 지구라는 거대한 무용수와 함께 말이죠. 이 대격변의 순간을 상상하는 것은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파괴의 이면에는 깊은 철학적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문명, 심지어 우리의 생명 자체가 얼마나 섬세하고 특정한 조건들의 결과물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특정한 속도로, 특정한 각도로 기울어져 회전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 조건들 중 단 하나라도 달랐다면 인류는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존재했더라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의 흥미로운 미스터리로 이끕니다. 왜 우주의 물리 법칙들은 생명이 존재할 수 있도록 이토록 정교하게 조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물리학자들은 여전히 이것이 단순히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더 깊은 원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논쟁합니다. 지구가 멈추는 이 상상의 시나리오는 우리로 하여금 그 거대한 질문의 가장자리에 서게 만듭니다. 우리의 세계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실들이 얼마나 가늘고 섬세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시간의 본질에 대해서도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왜 시간은 항상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과거에서 미래로 말입니다. 물리학의 많은 법칙들은 시간을 거꾸로 돌려도 완벽하게 작동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깨진 컵이 저절로 붓거나 엎질러진 우유가 다시 컵으로 돌아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시간의 화살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이것이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 즉 무질서도가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연력학 제2법칙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의 회전이 멈추고 모든 것이 혼돈 속으로 던져지는 우리의 상상은 마치 이 엔트로피의 증가를 극단적으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수십억 년에 걸쳐 형성된 질서 전견한 세계, 즉 도시와 숲, 강과 바다라는 정교한 시스템이 순식간에 무질서한 파편과 에너지의 뒤섞임으로 변해버리는 것이죠. 어쩌면 지구의 꾸준한 회전은 이 엔트로피의 행진을 늦추고 생명이라는 고도로 질서 잡힌 현상이 피어날 수 있는 안정적인 주머니를 만들어준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회전의 멈춤은 단순히 물리적인 재앙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상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서곡에 불과합니다. 지구가 회전을 멈추고 관성의 폭풍이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뒤 마침내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반대 방향으로 돌기 시작하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세상은 파괴되었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물리 법칙이 지배하고 새로운 풍경이 펼쳐지며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동쪽으로 날아가 버린 폐허의 땅 위로 고요함이 다시 찾아옵니다. 대기는 지표면과의 마찰로 인해 점차 속도를 잃고 새로운 지구의 회전에 맞춰 함께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거대한 쓰나미는 힘을 잃고 대륙에서 물러나겠지만 그 상처는 영원히 남을 겁니다. 그리고 어둡고 먼지 쌓인 하늘 너머로 인류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태양이 서쪽에서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낯선 새벽의 빛은 우리가 알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풍경을 비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재배열된 세상. 이 새로운 세상에서 하루는 어떻게 시작되고 바람은 어디로 불며 생명은 과연 다시 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첫 장을 넘겼을 뿐입니다. 멈춰버린 시계의 태엽이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감기기 시작합니다. 서쪽 하늘에 떠오른 낯선 태양은 우리가 알던 따스하고 생명력 넘치는 빛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껍고 소용돌이치는 먼지 구름을 뚫고 간신히 스며드는 핏빛처럼 붉고 흐릿한 빛입니다. 이 빛은 지난 장에서 이야기했던 관성의 대격변이 남긴 폐허를 비춥니다. 지표면에서 뜯겨져 나간 문명의 잔해들, 거대한 해일이 핥히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광활한 내해, 그리고
모든 것을 뒤덮은 침묵. 그러나 이 침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교향곡의 다음 악장을 위해 숨을 고르는 짧은 쉼표와도 같습니다. 행성의 진정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첫 번째 재앙이 관성의 법칙, 즉 움직이는 것은 계속 움직이려 하는 성질에 의해 일어났다면, 두 번째 재앙은 그 쌍둥이와도 같은 법칙, 가군동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 시작됩니다. 이 법칙은 회전하는 물체는 그 회전을 계속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팔을 뻗어 느리게 돌다가 팔을 몸에 붙이면 갑자기 빠르게 회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군동량 보존의 힘입니다. 외부에서 다른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시스템 전체에 회전하려는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원리를 우리의 새로운 지구에 적용해 봅시다. 단단한 땅, 즉 지각과 멘틀은 하나의 개체로서 새로운 방향, 서쪽으로의 회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성을 덮고 있는 두 개의 거대한 유체층, 즉 대기와 해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수십억 년 동안 동쪽으로 회전하며 축적해온 엄청난 양의 가군동량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집스럽게 원래의 방향으로 계속 돌려고 합니다. 이것은 거대한 갈등의 시작입니다. 아래에서는 단단한 땅이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려 하고, 위에서는 거대한 공기와 물의 막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려 하는 상황. 이 두 거대한 힘 사이의 경계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거대하고 가장 오래 지속되는 마찰과 전달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힘은 인류가 날씨라고 부르던 모든 현상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것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먼저 하늘을 바라봅시다. 대기는 더 이상 부드러운 바람과 구름의 보금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행성 규모의 전쟁터가 됩니다. 지표면은 서쪽으로 움직이며 그 위에 있는 공기를 함께 끌고 가려고 하지만 수십 킬로미터 상공의 공기는 여전히 동쪽으로 돌려는 관성을 유지합니다. 이 거대한 속도 차이는 대기 전체를 찢어놓는 듯한 바람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던 제트기류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행성 전체를 휘감는 영구적이고 폭력적인 공기에 강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충돌은 거대한 소용돌이를 낳을 것입니다. 우리가 허리케인이나 태풍이라고 부르던 것들은 고작해야 수백 킬로미터의 직경을 가지고 며칠 동안 지속되다가 사라지는 비교적 작은 현상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지구의 폭풍은 다릅니다. 그것들은 대륙만 한 크기를 가질 것이며 수백 년, 어쩌면 수천 년 동안 같은 자리에 머물며 맹렬하게 회전할 것입니다. 목성의 대적점, 그 거대한 붉은 폭풍이 수세기 동안 사라지지 않고 목성의 대기를 휘젓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지구에도 그러한 영원한 폭풍, 즉 하이퍼케인이 생겨날 것입니다. 우주에서 이 새로운 지구를 바라본다면 그것은 더 이상 부드러운 흰 구름이 떠다니는 푸른 구슬이 아닐 겁니다. 대신 거대한 베이지색과 회색의 폭풍 시스템들이 행성 전체를 뒤덮고 있는 역동적이고 위협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이 폭풍들은 서로 밀치고 합쳐지며 끊임없이 행성의 얼굴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폭풍의 눈은 너무나 거대해서 그 안에 한반도 전체가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일지 모릅니다. 지상에서의 경험은 어떨까요? 하늘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탁하고 위협적인 구름의 바다일 것입니다. 바람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때로는 낮은 신음처럼, 때로는 분노한 거인의 포효처럼 행성 전체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비는 우리가 알던 것처럼 부드럽게 내리지 않을 겁니다. 시속 수백 킬로미터의 바람에 실려 수평으로 내리치는 물의 채찍과 같을 것입니다. 번개는 더 이상 순간적인 섬광이 아니라 거대한 폭풍의 구름들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영구적인 전기의 거미줄처럼 보일 겁니다. 낮과 밤의 구분은 희미해지고 세상은 이 영원한 폭풍이 만들어내는 기괴한 황혼 속에 잠겨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태양계의 다른 이웃 행성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금성입니다. 금성은 자전 속도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느려서 하루가 1년보다 더 깁니다. 하지만 그 두꺼운 대기층은 행성의 자전 속도보다 60배나 빠르게 금성을 돌고 있습니다. 이를 초고속 회전 현상이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아직도 금성의 대기가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속도를 얻고 유지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지구는 비록 그 원인은 다르지만 금성과 유사한 극단적인 대기 현상을 겪게 될 것입니다. 단단한 행성과 그를 둘러싼 기체층 사이의 극심한 분리. 이 분리가 바로 영원한 폭풍을 만들어내는 엔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바다로 돌려봅시다. 대기와 마찬가지로 거대한 대양 역시 동쪽으로 흐르려는 자신들의 오랜 습관을 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지구의 해류는 단순히 표면의 물 흐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따뜻한 물을 적대서 극지방으로, 차가운 물을 심해에서 표면으로 운반하는 행성 전체의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입니다. 이 시스템은 지구의 기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걸프 스트림이나 쿠로시오 해류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이 거대한 바다의 강들은 유럽과 동아시아의 기후를 온화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이제 이 컨베이어 벨트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바다는 새로운 회전 방향에 저항하며 거대하고 혼란스러운 소용돌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가 알던 예측 가능한 해류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예측 불가능하고 폭력적인 물의 흐름이 들어설 것입니다. 따뜻한 적도의 물이 갑자기 극지방으로 밀려가 남은 빙하를 순식간에 녹여버릴 수도 있고 반대로 남극의 차가운 심층수가 멕시코만 한가운데서 솟구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해양 생태계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온도와 염분, 영양분의 분포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면서 수십억 년 동안 특정 환경에 적응해온 해양 생물들은 대규모 멸종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다는 더 이상 생명의 요람이 아니라 혼돈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파도는 어떨까요? 우리는 흔히 가장 큰 파도도 해안에 부딪히면 부서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바다의 파도는 다릅니다. 영원한 폭풍이 끊임없이 바다 표면에 에너지를 불어넣기 때문에 파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한계를 넘어설 것입니다. 수십, 수백 미터 높이의 떠돌이 파도가 일상적인 현상이 될 것입니다. 이 거대한 물의 벽들은 정해진 방향 없이 대양을 떠돌며 그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할 것입니다. 살아남은 얼마 안 되는 해안선은 이 영원한 폭격 속에서 끊임없이 그 모양을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노한 대양의 노래입니다. 그것은 창조의 노래가 아닌 끝없는 해체의 노래일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과 바다의 분노는 행성의 지형 자체를 영원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관성의 힘이 남긴 상처 위로 바람과 물은 수천 년에 걸쳐 새로운 조각을 시작할 것입니다. 강력한 바람은 산맥을 끈질기게 갉아먹어 날카로운 봉우리를 무디게 만들고 그 모래를 날려 새로운 거대한 사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끊임없이 해안을 때리는 파도는 새로운 절벽을 깎아내고 거대한 만과 해협을 파낼 것입니다. 지구는 더 이상 우리가 알던 푸르고 안정된 행성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움직이는 살아있는 조각품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 거대한 혼돈을 바라보며 우리는 한 가지 철학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과연 혼돈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폭풍이나 홍수를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것, 즉 질서의 반대말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모든 현상은 단지 시스템이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요? 우리의 새로운 지구는 극심한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땅은 한쪽으로, 대기와 바다는 다른 쪽으로 움직이려 합니다. 이 갈등이 존재하는 한 에너지는 계속해서 폭풍과 거친 파도의 형태로 방출될 것입니다. 이 폭풍들은 파괴적인 힘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그것들은 행성 전체에 걸쳐 에너지를 재분배하고 대기와 해양이 새로운 회전 속도에 점차 적응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즉, 이 끔찍한 혼돈은 사실상 새로운 질서를 향한 행성의 몸부림인 셈입니다. 그것은 두 개의 다른 질서 상태 사이에 길고 고통스러운 전환기입니다. 이것은 물리학의 가장 큰 미해결 문제 중 하나인 난류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수도꼭지에서 물이 잔잔하게 흘러나오는 것, 즉 측류는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기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꼭지를 더 세게 틀면 물이 갑자기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난류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난류를 지배하는 나비의-스토크스 방정식을 알고 있지만 그 방정식을 푸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서 아직까지 완벽한 해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난류의 시작을 예측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 복잡함 속에 어떤 숨겨진 패턴이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지구는 이 난류라는 현상이 행성 전체의 규모로 구현된 거대한 실험실과 같습니다. 어쩌면 이 영원한 폭풍과 소용돌이치는 바닷속에는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더 높은 차원의 질서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혼돈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우리의 이해력을 넘어서는 복잡성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이 행성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언어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폭풍우 치는 세상, 포효하는 하늘과 분노한 바다 사이에서 과연 생명은 어떤 형태로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생명체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은 이 끊임없는 바람과 소음에 적응하기 위해 땅속 깊이 파고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바람을 타고 대륙을 건너는 새로운 이동 방식을 진화시킬까요? 그들의 눈에는 서쪽에서 뜨는 태양이 어떤 의미로 비칠까요? 하늘과 바다의 노래가 조금씩 잦아들고 행성이 새로운 평형을 향한 긴 여정을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낯선 세상의 근본적인 리듬을 제대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지는 태양이 만들어내는 완전히 새로운 하루의 시작입니다. 하늘과 바다의 거대한 분노가 서서히, 아주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수천 년에 걸친 끊임없는 마찰 끝에 대기와 해양은 마침내 행성의 새로운 회전 방향에 몸을 맡기게 됩니다. 물론 폭풍은 여전히 존재하고 파도는 여전히 높지만 이전과 같은 극단적인 혼돈은 아닙니다. 행성은 새로운 종류의 예측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패턴을 가진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합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이 세계의 살아남은, 만약 있다면, 생명체들은 고개를 들어 하늘의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제대로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서쪽에서 뜨는 태양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해가 뜨는 방향이 바뀌었다는 사실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지난 수십억 년 동안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의존해왔던 가장 근본적인 시계가 거꾸로 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과 어둠의 순환, 즉 일주기 리듬은 생명 활동의 모든 측면을 지배합니다. 식물의 광합성부터 동물의 수면 패턴, 심지어 우리 몸속 세포 하나의 신진대사까지 모든 것은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는 예측 가능한 약속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약속이 깨졌을 때 생명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살아남은 식물들을 상상해 봅시다. 식물들은 햇빛을 향해 잎을 펼치는 굴광성이라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바라기가 하루 종일 해를 따라 고개를 돌리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수억 년 동안 식물들은 아침이면 동쪽을 향해 고개를 들고 하루 종일 태양의 경로를 따라 서쪽으로 움직인 후 밤 동안 다시 동쪽으로 돌아와 다음날 아침을 준비하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그들의 유전자 속에는 동쪽이 빛의 근원이라는 깊고 오랜 기억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빛은 반대편에서 찾아옵니다. 아침이 되어도 동쪽 하늘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식물들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들의 내부 시계는 동쪽을 바라보라고 속삭이지만 그들의 감각은 서쪽에서 오는 희미한 빛을 감지합니다. 이 모순은 식물의 성장과 생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떤 식물들은 이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해 도태될 것입니다. 마치 시차 적응에 영원히 실패한 여행자처럼 말이죠. 그러나 생명은 끈질깁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돌연변이를 통해 서쪽을 향하는 본능을 가진 개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서쪽 바라기 식물들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그들의 유전자를 퍼뜨려 나갈 것입니다. 수만 년, 수십만 년이 지나면 지구의 식물들은 마침내 새로운 태양의 리듬에 적응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알던 숲의 모습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어떤 종은 멸종하고 어떤 종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로 진화할 것입니다. 숲은 더 이상 동쪽을 향해 열린 공간이 아니라 서쪽을 향해 손을 뻗는 나무들의 군집이 될 것입니다. 동물들의 세계 역시 거대한 혼란을 겪을 것입니다. 특히 철새와 같이 지구의 자기장과 태양의 위치를 이용해 장거리 이동을 하는 동물들에게는 재앙과도 같을 겁니다. 그들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됩니다. 태양은 잘못된 방향에 있고 우리가 다음 장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지구의 자기장 또한 극심한 변화를 겪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 번식지와 월동지를 오가던 그들의 위대한 여정은 이제 불가능한 꿈이 됩니다. 많은 종들이 길을 잃고 엉뚱한 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포식자와 피식자의 관계도 재정립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포식자들은 해를 등지고 사냥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먹잇감에게서 숨기고 먹잇감이 햇빛 때문에 눈이 부신 틈을 이용하기 위해서죠. 이제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냥 전략을 배워야 합니다. 반대로 동굴이나 굴 속에 숨어 사는 동물들은 이제 동쪽이 아닌 서쪽 입구를 가진 집을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 햇살이 집 안 깊숙이 들어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죠. 이 모든 작은 변화들이 쌓여 생태계 전체의 균형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어떨까요? 만약 소수의 인류가 대격변에서 살아남아 이 새로운 세상에 적응해야 한다면 그들 역시 깊은 생물학적, 심리적 혼란을 겪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는 일주기성 수면각성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약 24시간 주기로 반복되는 생체 시계로 뇌의 시상하부에 있는 식교차 상핵이라는 작은 신경세포 그룹에 의해 조절됩니다. 이 시계는 햇빛, 특히 아침 햇살에 의해 매일 재설정됩니다. 아침에 햇빛을 받으면 우리 몸은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를 멈추고 각성을 유지하는 코르티솔의 분비를 늘립니다. 하지만 이제 아침 햇살은 없습니다. 세상은 아침에도 오랫동안 어두컴컴하다가 한참 뒤에야 서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체 시계는 이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는데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만성적인 불면증, 무기력증, 그리고 방향 감각 상실은 이 새로운 인류의 보편적인 질병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물학적 변화는 우리의 문화와 철학에도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동쪽은 시작, 탄생, 희망을 상징했습니다. 오리엔트라는 단어 자체가 라틴어로 해가 뜨는 곳을 의미하며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서쪽은 종종 끝, 죽음, 쇠락과 연관되었습니다. 해가 지는 방향이기 때문이죠. 서쪽으로 가다 Go West라는 표현이 영어에서 죽다라는 완곡한 표현으로 쓰이는 것도 이러한 맥락입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서쪽이 새로운 시작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기 위해 서쪽을 바라보며 기도하거나 명상할 것입니다. 동쪽이라는 단어는 잊혀진 과거,
혹은 불길한 징조를 의미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언어, 신화, 종교는 이 새로운 천문학적 현실을 반영하여 완전히 다시 쓰여질 것입니다.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 또한 바뀔 것입니다. 해시계는 인류 최초의 시계 중 하나였으며 그림자가 움직이는 방향을 통해 시간을 알려주었습니다. 북방구에서 해시계의 그림자는 시계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시계의 바늘이 시계 방향으로 도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지구가 반대로 돌면 북방구 해시계의 그림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어쩌면 미래의 인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시계를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사소한 변화처럼 보이지만 시간은 앞으로 나아간다는 우리의 무의식적인 인식에 미묘하지만 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과학적 사실 하나를 더 이야기해 볼까요? 지구의 자전 속도는 사실 일정하지 않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계속 느려지고 있습니다. 주로 달의 인력에 의한 조성 마찰 때문입니다. 수억 년 전 공룡 시대에는 하루가 지금보다 훨씬 짧아서 약 63시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하루가 5시간, 6시간으로 점점 길어질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국제 원자실을 관리하는 과학자들은 지구의 실제 자전 속도와 원자시계 사이의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몇 년에 한 번씩 윤초를 추가합니다. 2016년 12월 31일에는 23시 59분 59초와 00시 06분 00초 사이에 23시 59분 60초라는 1초가 공식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루의 길이가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처럼 미세하게 조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가 회전을 멈추고 반대로 도는 우리의 상상은 이 윤초의 개념을 극단으로 밀어붙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루의 길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조차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모든 변화를 생각하면 우리는 자연과 생명이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지구라는 거대한 유기체의 일부로서 그 근본적인 리듬에 맞추어 춤을 추고 있을 뿐입니다. 태양의 경로라는 가장 단순하고 거대한 그 리듬이 바뀌었을 때 우리의 모든 생물학적, 문화적 구조물들이 얼마나 취약한지 드러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직 풀리지 않은 과학적 미스터리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바로 생체 시계의 기원입니다. 어떻게 수십억 년 전 최초의 단세포 생물은 지구의 24시간 주기를 자신의 유전자 안에 내재화할 수 있었을까요? 빛을 감지하는 단순한 화학 반응에서 시작하여 어떻게 오늘날과 같이 복잡하고 정교한 내부 시계로 진화할 수 있었을까요? 과학자들은 크립토크롬이나 피리어드와 같은 특정 단백질들이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냈지만 그 전체적인 그림은 여전히 퍼즐처럼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생체 시계는 생명이 탄생한 가장 초기부터 지구의 자전이라는 우주적 리듬에 자신을 조율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예측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언제 빛이 오고, 언제 어둠이 오는지, 언제 온도가 오르고, 언제 내려가는지를 예측하는 능력은 엄청난 진화적 이점이었습니다. 우리의 몸속 깊은 곳에는 수십억 년 된 행성의 기억이 잠들어 있는 셈입니다. 서쪽에서 뜨는 태양은 바로 그 가장 깊은 기억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이제 새로운 새벽이 밝아옵니다. 낯선 서쪽 하늘에서 말이죠. 이 빛 아래에서 세상은 새로운 규칙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기후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며 사막이 푸른 초원으로 변하고 울창한 숲이 메마른 땅으로 변하는 거대한 변화의 서곡이 울려 퍼집니다. 낯선 새벽의 서곡은 끝났고 이제 본 악장이 시작될 시간입니다. 낯선 서쪽의 태양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여정은 이제 이 새로운 세계의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생명들은 아주 느리게 세대를 거듭하며
이 거꾸로 된 빛의 리듬에 자신을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은 단지 빛과 어둠의 주기를 결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구의 거대한 날씨 엔진을 움직이는 근원적인 에너지입니다. 태양열은 적도 지방을 두고 이 더워진 공기와 물은 극지방으로 이동하며 열을 분배합니다. 이 과정에서 바람이 불고 해류가 흐릅니다. 그런데 이 흐름의 방향을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바로 지구의 자전이 만들어내는 미묘하지만 강력한 힘, 코리올리 효과입니다. 이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 빠르게 회전하는 레코드판 위에서 한 점을 찍고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자를 대고 똑바로 선을 긋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분명히 직선을 그었지만 레코드판을 멈추고 보면 그 위에는 곡선이 그려져 있을 겁니다. 선이 날아가는 동안 레코드판이 그 아래에서 움직였기 때문이죠. 코리올리 효과는 이와 같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힘은 아니지만 회전하는 지구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 즉 바람과 해류, 비행기, 심지어 장거리 미사일까지도 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알던 지구, 즉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던 지구에서는 이 효과가 북방우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오른쪽으로, 남방우에서는 왼쪽으로 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방우의 허리케인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아름다운 나선을 그리며 회전했고 거대한 태양의 환류는 시계 방향으로 돌았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힘은 지난 수억 년 동안 지구의 기후 시스템을 조각해 온 거장의 손길과도 같았습니다. 무역풍을 일정한 방향으로 불게 하여 범선 시대를 열었고 멕시코 만류를 북쪽으로 보내 유럽의 기후를 온화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 거대한 회전의 법칙 아래 질서전견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구가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말이죠. 이것은 코리올리 효과의 방향 역시 정반대로 뒤집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코드판이 반대로 돈이 그 위에 그려지는 곡선도 반대 방향으로 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북방우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왼쪽으로 휘게 됩니다. 이 작은 변화가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까요? 우선 우리가 알던 모든 폭풍의 모습이 바뀔 것입니다. 북방우의 허리케인은 이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것입니다. 텔레비전 기상 예보에서 보던 익숙한 소용돌이의 모습이 거울에 비친 것처럼 낯설게 변할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각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폭풍의 경로와 세력, 그리고 폭풍이 해안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대기 순환의 가장 큰 축을 이루는 바람들도 그 방향을 바꿀 것입니다. 적도 부근에서 불던 무역풍은 이제 동쪽에서 서쪽이 아닌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게 될 것입니다. 중위도 지방에서 1년 내내 서쪽에서 불어오던 편서풍은 이제 동풍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대륙의 기후를 완전히 재편성할 것입니다. 바다의 습기를 머금고 내륙으로 비를 뿌려주던 바람이 이제는 대륙의 건조한 공기를 바다로 밀어낼 것이고 반대로 건조했던 지역에는 바다로부터 습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새로운 세상이 품고 있는 가장 극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엿보게 됩니다. 바로 푸른 사막의 꿈입니다. 아프리카 북부에 광활하게 펼쳐진 사하라 사막을 떠올려 보세요.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덥고 가장 건조한 장소 중 하나입니다. 현재의 지구 시스템에서는 대서양에서 증발한 수증기를 머금은 바람이 아프리카 대륙에 도달하기 전에 다른 방향으로 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하라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람의 노래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무역풍은 대서양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정면으로 아프리카 내륙, 바로 사하라의 심장부로 밀어넣기 시작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동안은 그저 뜨거운 모래 위로 가끔씩 비구름이 지나가는 정도일 겁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바람의 속삭임은 끈질깁니다. 1000년, 2000년이 흐르면서
변화는 서서히 가시화될 것입니다. 메말랐던 와디, 즉 건조 기후지대의 마른 강바닥에 아주 가끔씩 물이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땅속 깊이 잠들어 있던 씨앗들이 수천 년의 잠에서 깨어나 싹을 틔울 것입니다. 모래 언덕의 가장자리는 초록빛의 융단으로 서서히 뒤덮일 것입니다. 수만 년이 지나면 사하라는 더 이상 우리가 알던 황금빛 모래의 바다가 아닐 겁니다. 그곳은 드넓은 초원이 되고 강이 흐르며 거대한 호수가 생겨날 것입니다. 더 오랜 시간이 흐르면 그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울창한 열대 우림 중 하나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사하라 펌프 이론이 현실화된 모습입니다. 과학자들은 과거 지구의 공전 궤도에 미세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사하라가 녹색의 땅과 사막을 오가는 거대한 펌프처럼 작동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지구는 이 펌프의 스위치를 영원히 켬 위치에 고정시켜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경이로운 상상인가요? 죽음의 땅으로 여겨졌던 곳이 새로운 생명의 요람으로 변모하는 모습, 바람의 새로운 속삭임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하지만 동전에는 양면이 있듯이 이 기적의 반대편에는 비극이 존재합니다. 사하라가 푸르게 변하는 동안 지구의 다른 한편에서는 푸른 땅이 사막으로 변해가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지구의 허파라 불리는 아마존 열대 우림입니다. 아마존의 생명력은 사하라와 마찬가지로 대서양에서 불어오는 습한 바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바람은 이 생명의 숨결을 더 이상 아마존으로 보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데스 산맥 너머 태평양의 건조한 공기를 끌어오거나 아예 습기가 대륙에 도달하는 것을 막아버릴 것입니다. 수천 년에 걸쳐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정글은 서서히 말라갈 것입니다. 거대한 나무들이 쓰러지고 그 자리를 가뭄에 강한 풀들이 차지할 것입니다. 강들은 실개천으로 변하고 결국에는 완전히 마를 것입니다. 생명의 보고였던 아마존은 거대한 갈색의 초원, 즉 새로운 사막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후의 대전환은 전 지구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따뜻한 멕시코 만류의 혜택을 받던 유럽은 시베리아와 같은 혹독한 추위에 시달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현재는 한류의 영향으로 서늘한 캘리포니아 해안은 동남아시아처럼 덥고 습한 기후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세계의 기후 지도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오래된 역사의 유물이 될 뿐입니다. 모든 경계선이 다시 그려지고 문명과 생존의 조건 자체가 완전히 재정이 될 것입니다. 이 극적인 변화를 상상하며 우리는 기후과학의 중요한 개념인 티핑 포인트, 즉 임계점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티핑 포인트란 시스템이 서서히 변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리고 종종 되돌릴 수 없게 다른 상태로 넘어가 버리는 지점을 말합니다. 마치 의자를 서서히 뒤로 기울이다가 어느 순간 균형을 잃고 확 넘어져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넘어진 의자는 저절로 다시 일어서지 않습니다. 현재의 기후 과학자들은 우리 지구가 여러 개의 잠재적인 티핑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 그린란드 빙상이 일정 수준 이상 녹아버리면 그 후에는 온난화가 멈추더라도 빙상 전체가 녹아내리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대서양의 해류 순환이 약해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멈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이 티핑 포인트가 정확히 어디인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둠 속에서 의자를 기울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채로 말이죠. 지구가 회전을 반대로 하는 우리의 사고 실험은 이 티핑 포인트라는 개념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그것은 단 하나의 변수, 즉 회전 방향이라는 스위치를 내리는 것만으로 행성 전체의 시스템을 완전히 다른 상태로 넘어뜨려 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심오한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안정성이란 행성의 보편적인 상태일까요? 아니면 지극히 예외적이고 운 좋은 순간에 불과할까요?
우리는 지구가 항상 지금과 같은 상태를 유지해 줄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절은 순환하고 바람은 예측 가능한 방향에서 불어오며 사막은 사막으로 숲은 숲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어쩌면 이 안정성은 수십억 년의 역사 속에서 아주 잠시 동안만 허락된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과 같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행성들은 본질적으로 이러한 극적인 상태 변화를 겪기 쉬운 존재이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온화하고 안정적인 기후야말로 우주적 시간 속의 행운에 가까운 우연일지도 모릅니다. 바람의 새로운 속삭임은 단지 공기의 흐름이 바뀐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행성의 근본적인 성격 자체가 변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 바람은 한때 사막이었던 곳에 생명의 씨앗을 실어 나르고 한때 숲이었던 곳에서는 마지막 남은 수분을 빼앗아 갑니다. 이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이 바람의 언어를 배우고 그 변덕스러운 리듬에 맞춰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아직 지표면과 대기, 즉 행성의 껍질에서 일어나는 일에 불과합니다. 이 거대한 회전의 변화가 행성의 더 깊은 곳, 뜨거운 심장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지각 아래 수천 킬로미터 깊이의 멘틀과 핵은 이 거대한 충격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바람의 노래가 바뀌었듯 대지의 노래 또한 바뀌려 하고 있습니다. 서쪽에서 떠오르는 태양 아래 바람과 해류는 새로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하라가 푸른 옷을 입고 아마존이 메마른 숨을 내쉬는 동안 행성의 표면은 서서히 새로운 기후의 질서에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는 아직 이야기의 표면에 불과합니다. 지구는 단순한 껍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복잡하고 깊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발딛고 선 이 단단한 땅 아래에는 수천 킬로미터 깊이의 뜨거운 심장이 고동치고 있습니다. 회전의 방향이라는 행성의 가장 근본적인 운동 규칙이 바뀌었을 때 그 거대한 충격파는 과연 이 깊은 곳까지 전달되었을까요? 우리가 느끼기에 땅은 영원하고 단단하며 결코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산은 수천 년 동안 같은 자리에 서 있고 대륙은 우리의 짧은 삶의 척도로는 감지할 수 없을 만큼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시간이 만들어낸 착각일 뿐입니다. 지질학적 시간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은 결코 멈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대하고 끓어오르는 수프 위에 떠 있는 여러 조각의 얇은 막과 같습니다. 이 비유에서 얇은 막은 지구의 지각과 멘틀의 가장 윗부분을 포함하는 암석권입니다. 그리고 이 막은 판이라고 불리는 12개가 넘는 거대한 조각으로 깨어져 있습니다. 수프는 암석권 아래에 있는 뜨겁고 유동적인 멘틀입니다. 지구 중심부의 핵에서 올라오는 엄청난 열은 이 멘틀을 서서히, 아주 서서히 대류시킵니다. 마치 냄비 바닥에서 데워진 물이 위로 올라오고 식은 물이 다시 아래로 내려가는 것처럼 말이죠. 이 거대한 멘틀의 흐름은 그 위에 떠있는 판들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어떤 판들은 서로 멀어지며 그 틈으로 새로운 해양 지각을 만들어내고 어떤 판들은 서로 충돌하여 한쪽이 다른 쪽 아래로 파고들거나 거대한 산맥을 만들어냅니다. 히말라야 산맥은 인도판이 유라시아판과 충돌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태평양을 둘러싼 불의 고리는 태평양판이 주변 판들 아래로 소멸하면서 만들어진 화산과 지진의 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판구조론이라는 지난 수십억 년 동안 지구의 얼굴을 조각해온 장엄한 발레입니다. 모든 것은 느리고 예측 가능하며 거대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땅이 우리에게 주는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약속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행성의 회전이 멈추고 반대로 돌기 시작한 그 순간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그 엄청난 감속과 가속의 힘은 단지 대기와 해양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성 전체의 몸체에 그 가장 깊은 핵에서부터 가장 얇은 지각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은 지진일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알던 국지적인 지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성 전체 규모의 지진입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단층선들이 이 거대한 비틀림의 힘을 견디지 못하고 동시에 파열될 것입니다. 산 안드레아스 단층, 일본 해구, 안데스 산맥의 경계면까지 지구의 모든 상처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지각은 종이처럼 구겨지고 찢어질 것이며 그 어떤 구조물도, 그 어떤 자연지형도 이 진동을 견뎌낼 수 없을 겁니다. 이것은 대지가 내쉬는 첫 번째 깊은 한숨입니다. 수십억 년 동안 축적된 긴장을 한순간에 토해내는 고통스러운 신음입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더 느리게 일어납니다. 바로 멘틀 대류의 패턴 자체가 교란되는 것입니다. 지구의 자전, 그리고 그로 인한 코리올리 효과는 비록 미미하지만 멘틀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수십억 년 동안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길들여진 이 거대한 에너지의 강물이 갑자기 반대 방향의 힘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 방향으로만 수억 년 동안 저어온 수프 냄비를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젓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부의 흐름은 예측 불가능한 혼돈에 빠져들 것이고 새로운 안정적인 패턴을 찾기까지 수백만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이 깊은 곳의 혼돈은 지표면에 뚜렷한 흔적을 남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멘틀 깊은 곳에서 뜨거운 암석이 기둥처럼 솟아오르는 멘틀 플룸의 위치와 활동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와이 제도를 만들어낸 것과 같은 이런 멘틀 플룸이 이전에는 지질학적으로 매우 안정적이었던 대륙의 한가운데, 예를 들어 시베리아나 브라질의 심장부에서 새롭게 분출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화산지대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잠들어 있던 거인들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옐로스톤과 같은 초화산들이 다시 활동을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화상화는 차원이 다른 파괴력을 가졌습니다. 한번 폭발하면 대륙 전체를 화산재로 뒤덮고 대기 중에 엄청난 양의 가스를 방출하여 행성 전체의 기후를 수십 년 동안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이미 폭풍과 먼지로 고통받고 있는 하늘에 화산재와 유황 가스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욱 어둡고 추운 화산 겨울의 시대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대륙의 움직임 자체도 변할 것입니다. 판들의 움직임은 멘틀 대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향해 1년에 몇 센티미터씩 움직이던 두 대륙이 갑자기 서로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는 새로운 열곡대가 생겨나고 수백만 년에 걸쳐 새로운 바다가 탄생할 것입니다. 반대로 천천히 멀어지던 대륙들이 서로를 향해 돌진하여 역사상 존재했던 그 어떤 산맥보다도 더 높고 장엄한 새로운 산맥을 융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세계 지도는 이제 미래의 지질학자들에게는 고대의 상상도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상상의 나라를 조금 더 펼쳐 지질학적으로 가능하지만 극단적인 시나리오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극이동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북극이 이동하는 지자기 역전과는 다른 현상입니다. 진정한 극이동은 지구의 자전축 자체는 그대로 있지만 행성의 고체 부분, 즉 지각과 멘틀 전체가 액체 상태인 외핵 위에서 미끄러져 위치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오렌지의 껍질을 벗겨 과육 위에서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평상시라면 이런 현상은 수백만 년에 걸쳐 아주 조금씩 일어나지만 지구의 회전이 멈추고 반대로 도는 것과 같은 엄청난 물리적 충격은 이 과정을 급격하게 촉발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지리적인 북극점이 현재의 적도 부근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린란드와 남극 대륙은 열대지방으로 옮겨가 그 두꺼운 얼음이 모두 녹아내릴 것이고 아마존 유역은 새로운 북극이 되어 거대한 빙상 아래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후가 변하는 수준이 아니라 행성의 좌표계 자체가 재설정되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지리적 변혁입니다. 이 모든 지질학적 격변을 상상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인간 존재의 미약함과 우리가 서 있는 땅의 비밀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행성의 가장 깊은 비밀 위에 살고 있습니다. 인류는 달에 탐사선을 보내고 태양계 끝으로 보이죠 호를 보냈지만 정작 우리 발밑 수천 킬로미터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는 거의 알지 못합니다. 인류가 지금껏 파들어간 가장 깊은 구멍도 지구 반지름의 0.2%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지진파가 지구 내부를 통과하는 속도를 분석하여 핵이 액체 상태이고 내핵이 고체라는 것을 추론할 뿐 직접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미해결의 질문을 제기합니다. 행성의 표면에서 일어난 사건이 과연 깊은 내부의 엔진을 교란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항상 그 반대 방향으로만 인과관계가 작용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사고 실험은 하향식 재앙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표면의 회전 변화가 내부의 멘틀 대류를 바꾼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면 지구의 내부는 너무나 거대하고 안정적이어서 표면의 소란 따위는 거의 감지하지 못할까요? 사실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지질학자들은 여전히 판을 움직이는 정확한 힘의 배분이나 멘틀 플룸이 정확히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해 활발히 논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밑에 있는 땅의 단단함은 어쩌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질서의 약속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그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느끼는 표면적인 환상일지도 모릅니다. 대지의 깊은 한숨, 즉 지진과 화산 활동은 이 흔들리는 약속 위에서 우리가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지질학적 변화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또 다른 중요한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지구를 우주의 거친 환경으로부터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보호막, 자기장입니다. 땅의 노래가 바뀌었을 때 이 보호막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대지의 깊은 한숨이 잦아들지 않는 세상. 새로운 화산들이 뿜어내는 재와 가스가 폭풍우 치는 하늘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지각판들은 이전에 없던 방향으로 서로를 밀어내며 새로운 산맥과 골짜기를 빚어냅니다. 이 모든 것은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대하고 물리적인 위협입니다. 하지만 지구의 회전이 반대로 바뀌면서 발생한 가장 치명적인 변화는 아마도 우리의 그 어떤 감각으로도 인지할 수 없는 고요하고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행성을 감싸고 있던 거대한 보호막, 지구 자기장의 붕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구는 사실 거대한 자석과 같습니다. 이 자기장은 행성의 중심부에서부터 우주 공간으로 수만 킬로미터까지 뻗어나가 우리를 보이지 않는 거품처럼 감싸고 있습니다. 이 거품의 이름은 자기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학적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수십억 년 동안 지구의 생명을 지켜온 최전선의 방패이자 가장 충실한 수호자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일까요? 바로 태양으로부터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원천으로 여기는 저 태양은 사실 끊임없이 우주를 향해 하전 입자의 폭풍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를 태양풍이라고 합니다. 이 입자들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만약 아무런 방해 없이 지구에 도달한다면 우리의 대기를 서서히 벗겨내고 지표면의 모든 생명체를 강력한 방사선으로 공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자기권이 있습니다. 태양풍이 지구를 향해 돌진해오면 이 보이지 않는 방패와 부딪혀 그 흐름이 양쪽으로 갈라져 지구를 비껴가게 됩니다. 마치 빠른 강물 속에 놓인 둥근 돌멩이 주위로 물살이 갈라져 흐르는 것처럼 말이죠. 이 장엄하고 격렬한 충돌의 증거를 우리는 가끔 밤하늘에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극지방에서 춤추는 영롱한 빛, 오로라입니다. 오로라는 태양풍의 일부 입자들이 자기장의 가장 약한 틈을 뚫고 대기권 상층부에 기체와 충돌하면서
만들어내는 빛의 커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밤 행성 규모의 거대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아름다운 증거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하고 강력한 자기장은 대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발밑 수천 킬로미터 아래 지구의 가장 깊은 심장부로 상상의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지구의 중심에는 달만한 크기의 단단한 고체 상태의 내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핵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액체 상태의 철과 니켈이 들끓는 거대한 바다, 바로 외핵입니다. 지구 자기장은 바로 이 액체 상태의 외핵 안에서 작동하는 거대한 지구 다이너모, 즉 행성 규모의 발전기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이 다이너모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 전기가 잘 통하는 유체, 즉 액체 상태의 철. 둘째, 그 유체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원, 즉 핵에서 멘틀로 전달되는 열에 의한 대류 현상. 그리고 셋째, 이 모든 움직임을 특정한 방향으로 정렬시켜주는 힘, 바로 지구의 자전과 그로 인한 코리올리 효과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지난 장에서 우리는 코리올리 효과가 대기와 해류를 어떻게 휘게 만드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 똑같은 힘이 지구 중심부의 이 거대한 쇠물 바다의 움직임에도 질서를 부여합니다. 수십억 년 동안 지구의 자전은 외핵의 혼란스러운 대류를 거대한 나선형의 흐름으로 조직화했고, 이 조직화된 전도성 유체의 움직임이 바로 전류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물리학의 법칙에 따라 전류가 흐르면 그 주위에는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이 자기장은 다시 외핵의 흐름에 영향을 주어 더 강한 전류를 만들고, 그 결과 더 강한 자기장이 생겨나는 일종의 되먹임고리가 완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수십억 년 동안 안정적으로 작동해온 우리 행성의 심장, 지구 다이너모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부품 중 하나인 회전 방향이 강제로 바뀌었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시계 반대 방향의 코리올리 효과에 맞춰 정렬되었던 외핵의 흐름이 갑자기 시계 방향의 힘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안정적으로 작동하던 발정기의 회전축을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돌리려는 시도와 같습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발정기는 파괴될 것입니다. 외핵 내부에 질서정연했던 흐름은 극심한 난류 상태에 빠져들 것입니다. 되먹임 고리는 끊어지고 자기장을 생성하고 유지하던 메커니즘은 붕괴할 것입니다. 지구의 자기장은 단순히 약해지거나 방향이 바뀌는 수준을 넘어 거의 완벽에 가깝게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남극과 북극을 명확하게 가리키던 거대한 쌍극자 자기장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행성 표면에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여러 개의 약한 자석 조각들처럼 혼란스럽고 다중적인 극성을 가진 자기장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나침반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도구가 되어 방향을 찾지 못하고 미친 듯이 팽이처럼 돌기만 할 것입니다. 사실 지구의 자기장이 방향을 바꾼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질학적 기록, 특히 해저 화산 활동으로 새로 생성된 암석에 남아있는 자기 기록을 분석한 고지자기학 연구에 따르면 지구의 자기장은 과거 수억 년 동안 수백 번이나 남북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이를 지자기 역전이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역전이 일어나는 동안 지구의 주 자기장이 평소 세기의 10% 이하로 매우 약해지며 이 과정이 수천 년에 걸쳐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나리오는 과거에 있었던 그 어떤 자연적인 지작이 역전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부의 느린 변화 때문이 아니라 외부의 급격한 기계적 충격에 의해 촉발된 역사상 가장 빠르고 폭력적인 자기장 붕괴일 것입니다. 수천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될 과정이 단 몇 년 혹은 몇십 년 만에 일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상상해 봅시다. 수호자가 사라진 세상, 찢어진 자기장 너머로 별들의 벌거벗은 시선이 쏟아지는 지구의 모습을 말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하늘이 변할 것입니다. 오로라는 더 이상 극지방의 전유물이 아닐 겁니다. 약하고 혼란스러운 자기장의 틈을 뚫고 태양풍 입자들이 행성 전체의 대기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이제는 적도지방의 밤하늘에서도 기괴하고 아름다운 빛의 춤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늘은 마치 상처 입은 행성의 아픔을 보여주듯 끊임없이 일렁이는 빛의 장막으로 뒤덮일 것입니다. 아름답지만 그것은 죽음의 전조입니다. 태양풍은 더 이상 지구를 비껴가지 않고 대기권 상층부를 정면으로 강타할 것입니다. 이 끊임없는 입자의 폭격은 마치 사포로 문지르듯 지구의 대기를 아주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벗겨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특히 가벼운 기체인 수소와 헬륨이 먼저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고 점차 산소와 질소 분자들마저 잃게 될 것입니다. 수백만 년의 시간이 흐르면 지구는 한때 물과 생명이 넘쳤지만 자기장을 잃고 대기 대부분을 빼앗겨 붉고 차가운 행성이 된 화성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표면에 살아남은 생명체들에게는 방사선이 가장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입니다.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과 괴너지 입자, 그리고 더 먼 우주에서 날아오는 우주선이 아무런 여과 없이 지표면에 쏟아질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생명체의 유전 정보, 즉 DNA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힐 것입니다. 돌연변이율은 급증하고 암은 흔한 질병이 될 것입니다. 지상에서 활동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생명은 이 혹독한 우주의 시선을 피해 다시 땅속 깊은 곳이나 햇빛이 닿지 않는 깊은 바닷속으로 숨어 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지상은 불모의 땅이 되고 진화의 시계는 수십억 년 전 생명이 처음 빛을 피해 숨어들었던 시대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필 지구는 이토록 완벽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이웃 행성인 금성은 지구와 크기도 질량도 비슷하지만 자전 속도가 너무 느려 다이너모를 작동시키지 못하고 자기장이 거의 없습니다. 화성은 한때 강력한 자기장을 가졌었지만 행성이 너무 빨리 식어버려 핵이 굳어 다이너모가 멈춰버렸습니다. 지구는 모든 것이 골디락스 존처럼 딱 알맞았습니다. 핵은 충분히 뜨겁고 자전은 충분히 빠르며 그 크기는 내부의 열을 수십억 년 동안 유지하기에 적당했습니다.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보호막 아래에서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도 만질 수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잊고 살아갑니다. 마치 공기의 소중함을 숨을 쉴 수 없을 때가 되어서야 깨닫는 것처럼 우리는 이 자기장이라는 우주적 행운에 대해 거의 감사할 줄 모릅니다. 이 사고 실험은 그 부재를 상상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그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합니다. 찢어진 자기장 너머로 쏟아지는 별들의 시선은 더 이상 시적이고 낭만적인 풍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가 본질적으로 생명에게 얼마나 적대적인 장소인지를 상기시키는 차갑고 벌거벗은 진실의 시선입니다. 우리의 행성이 얼마나 특별하고 연약한 예외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제 지구는 아래로부터는 대지의 분노에, 위로부터는 우주의 공격에 시달리는 안팎으로 고립된 요새가 되었습니다. 이토록 가혹하고 다층적인 위협 속에서 과연 생명이라는 끈질긴 불꽃은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노래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대지는 분노하고 하늘은 상처 입었습니다. 지각은 불안정한 신음을 내지르고 한때 우리를 지켜주던 보이지 않는 방패는 찢어진 채 우주의 차가운 시선을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이 새로운 지구는 생명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지옥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로부터는 예측할 수 없는 지질학적 재앙이, 위로부터는 죽음의 방사선이 쏟아지는 이 땅 위에서 과연 생명이라는 그토록 연약하고 끈질긴 불꽃은 계속 타오를 수 있을까요? 그 필사적인 노래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거대한 슬픔을 마주해야 합니다. 바로 대멸종입니다. 지구의 회전이 멈추고 반대로 돌기 시작하면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 즉 관성의 재앙, 영원한 폭풍, 기후의 대변혁, 그리고 자기장의 붕괴는 지구 역사상 있었던 그 어떤 멸종 사건보다도 더 빠르고 더 전면적이고 더 파괴적인 결과를 낳았을 것입니다. 공룡을 멸종시킨 소행성 충돌이나 지구 생명체의 95% 이상을 사라지게 한 페름기 대멸종조차도 이보다는 자비로웠을 겁니다. 우리가 알던 세상의 거의 모든 것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육지를 거닐던 코끼리와 사자, 하늘을 날던 독수리와 참새, 숲을 이루던 거대한 세코이아와 참나무들. 지난 수억 년에 걸쳐 진화의 오케스트라가 빚어낸 복잡하고 아름다운 생명체들의 교향곡은 불협화음과 함께 갑작스럽게 멈추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의 소멸이 아닙니다. 하나의 도서관이 그 안에 담긴 수억 권의 책들과 함께 통째로 불타버린 것과 같습니다. 각 생명체가 자신의 유전자 속에 담고 있던 수억 년의 진화적 지혜와 역사가 영원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상실 앞에서 잠시 침묵하며 한때 존재했던 그 아름다운 세계에 대한 경의를 표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생명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생명은 거대한 나무와 같아서 비록 거대한 줄기와 가지들이 부러져 나갔다 하더라도 그 뿌리가 살아남는 한 다시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이 행성 규모의 겨울 속에서 살아남은 생명체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가장 크고 가장 강하고 가장 똑똑한 존재들이 아닐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가장 작고 가장 단순하며 가장 극단적인 환경에 이미 적응해 있던 존재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극한 미생물들입니다. 햇빛이 전혀 닿지 않는 수천 미터 깊이의 심해 화산 활동으로 뜨거운 물이 뿜어져 나오는 열수 분출구 주변에 사는 박테리아들. 그들에게 지상의 대격변은 먼 나라의 이야기와 같았을 겁니다. 땅속 수킬로미터 깊이의 암석 틈에 사는 미생물들. 그들은 애초에 지표면의 방사선 따위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신들만의 지하 왕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생존자들은 새로운 세상의 씨앗이자 꺼져가던 생명의 불꽃을 다시 지필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리고 여기 생명의 경이로운 회복력을 보여주는 또 다른 놀라운 생존자가 있습니다. 바로 물곰이라고도 불리는 완보동물입니다. 이 1mm도 차이되지 않는 작은 무척 추동물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인한 생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곰은 환경이 극단적으로 나빠지면 자신의 몸에서 거의 모든 수분을 빼내고 신진대사를 거의 0에 가깝게 멈추는 휴면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물곰은 절대 0도에 가까운 극저온과 섭씨 150도가 넘는 고온, 인간에게 치명적인 양의 수천 배에 달하는 방사선, 심지어는 아무것도 없는 우주 진공 상태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대격변이 지구를 휩쓸었을 때 수많은 물곰들과 그와 유사한 휴면 능력을 가진 미생물, 식물의 씨앗, 곤충의 알들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겁니다. 그들은 관성의 폭풍이 지나가고 영원한 폭풍이 잦아들고 방사선의 비가 쏟아지는 수천, 수만 년의 세월을 죽은 듯이 견뎌냈을 겁니다. 그러다가 아주 조금이라도 환경이 나아지는 순간, 예를 들어 깊은 바위 틈에 물이 고이고 방사선이 조금이나마 약해지는 그런 찰나의 순간에 그들은 다시 깨어나 활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 작은 불사조들은 텅 빈 행성에 생명을 다시 퍼뜨릴 방랑자들입니다. 이제 무대는 준비되었습니다. 소수의 강인한 생존자들만이 남은 텅 빈 행성. 이곳에서 진화는 눈먼 조각가처럼 다시 한번 자신의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 새로운 진화의 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리듬과 규칙을 따를 것입니다. 새로운 진화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역설적이게도 대부분의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방사선입니다. 방사선은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DNA에 손상을 입힙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손상은 세포를 죽이거나 해로운 돌연 변이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아주 드물게 이 무작위적인 변화가 생존에 유리한 새로운 특성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높은 방사선 환경은 이 돌연변이라는 진화의 원재료를 이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진화의 주사위가 더 자주, 더 많이 던져지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주사위 던지기의 결과를 심판하는 것은 바로 자연 선택이라는 냉혹한 심판관입니다. 새로운 환경, 즉 방사선이 강하고 기후가 예측 불가능하며 대기가 희박한 이 세상에서 아주 작은 이점이라도 가진 개체는 살아남아 자신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방사선을 조금이라도 더 잘 막아주는 색소를 가진 박테리아, DNA 손상을 더 효율적으로 복구하는 효소를 가진 균류, 땅속을 더 깊이 파고들 수 있는 벌레. 이 모든 작은 차이들이 생과 사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수백만 년, 수천만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지구의 생태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재편될 것입니다. 식물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강한 방사선을 반사하기 위해 금속성 광택이 나는 두꺼운 잎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혹은 어두운 폭풍 구름 아래에서 광합성을 하기 위해 빛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모으는 검은색의 가까운 잎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일부는 아예 광합성을 포기하고 심해의 미생물들처럼 땅속의 화학물질에서 에너지를 얻는 화학합성, 식물로 진화할지도 모릅니다. 밤이 되면 스스로 빛을 내는 생물 발광식물들이 숲을 이루어 낯선 별빛 아래 기이한 풍경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동물들은 어떨까요? 거대한 몸집을 가진 포유류나 조류는 다시 등장하기 어려울 겁니다. 높은 에너지 요구량과 긴 세대 시간은 급변하는 환경에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곤충이나 갑각류, 연체동물과 같은 무척 추동물들이 새로운 세상의 지배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사선을 막기 위한 두꺼운 키틴질 외골격을 가진 거대한 곤충들, 변화무쌍한 해안선에 적응한 육상문어, 새로운 내해를 가득 채운 기괴한 갑각류들, 생존을 위해 땅속 깊이 파고드는 생활에 특화된 벌레와 같은 동물들이 번성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필사적인 노래입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승리의 행진곡이 아닙니다. 그것은 망각이라는 거대한 침묵에 맞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절박하고 아름다우며 때로는 비극적인 발버둥입니다. 진화는 목적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가능한 모든 방향으로 손을 뻗어보는 눈먼 방랑자와 같습니다. 대부분의 시도는 실패로 끝나지만 아주 가끔 하나의 손길이 무언가를 붙잡고 생명은 그 실을 따라 다시 한번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과학적, 철학적 미스터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생명의 기원입니다. 만약 대격변으로 인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마지막 한 마리의 박테리아까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연 생명은 이 새로운 지구의 원시수프 속에서 다시 한번 저절로 생겨날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아직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초기 지구의 대기 성분과 유사한 기체에 전기 충격을 가해 아미노산을 만들어냈던 밀러 유리 실험이나 심해 열수구 주변의 화학 반응에서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가설 등이 있지만 무기물에서 자기 복제가 가능한 유기물로의 도약이라는 결정적인 순간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상반된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첫째, 생명은 우주에서 단 한 번 일어난 수조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일어난 기적적인 사건이라는 관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생명이 사라진 지구는 영원히 죽음의 행성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둘째, 생명은 적절한 조건만 갖추어지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우주의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관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새로운 지구의 바다에서도 언젠가는 다시 한번 생명의 불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만약 두 번째 시나리오가 맞다면
더 흥미로운 질문이 따라옵니다. 새로 태어난 생명체도 과연 우리처럼 DNA와 RNA를 기반으로 할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화학적 구조를 가진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제2의 창세기가 일어날까요? 이 사고 실험은 우리의 행성을 이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거대한 실험실로 만듭니다. 생명의 필사적인 노래는 계속됩니다. 비록 그 멜로디와 가사는 우리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르겠지만 말입니다. 이 노래가 계속되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생명의 교향곡 속에서 언젠가 다시 한번 지성이라는 특별한 악기가 연주될 수 있을까요? 생존을 넘어 자신의 존재와 우주에 대해 질문하는 존재가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생명의 필사적인 노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천만 년이라는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시간의 강이 흐르는 동안 진화라는 눈먼 조각가는 방사선이라는 조각칼과 자연선택이라는 망치를 들고 폐허가 된 행성이라는 대리석을 끈질기게 쪼아댔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알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기이하고 강인한 생명체들이 새로운 지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생명의 교향곡 속에서 마침내 하나의 특별한 악기가 다시 조율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지성입니다. 과연 지성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도구를 사용하거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어쩌면 지성의 가장 깊은 본질은 거울을 들여다보며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묻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여기는 어디인가 라고 질문하는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생존을 넘어 자신의 존재와 우주의 의미에 대해 고뇌하는 능력. 이 능력을 가진 존재가 이 혹독한 세상에서 다시 한번 태어났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호모사피엔스의 후손일 수도 있습니다. 대격변의 순간 깊은 지하 벙커나 동굴 속으로 피신하여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소수의 인류일 수도 있죠. 혹은 완전히 새로운 종일 수도 있습니다. 혹독한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지성을 발달시킨 곤충이나 연체동물의 후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떻든 그들이 마주한 세상은 우리의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환경은 문화를 빚어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이 새로운 지성체들의 문명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폐허 속에서 피어날 것입니다. 그들의 발밑에는 우리가 구세계라고 부를 이전 문명의 잔해들이 묻혀 있습니다. 땅을 파다 보면 녹슨 철근 구조물이나 수백만 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플라스틱 조각 혹은 기적적으로 보존된 세라믹판 같은 것들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이 유물들은 그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자 그들 신화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 거대한 폐허를 거인들의 무덤 혹은 신들의 도시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9세기의 인류는 그들의 전설 속에서 강력한 마법을 부렸지만 오만함 때문에 하늘의 분노를 사 멸망해버린 선조들로 그려질 것입니다. 우리가 남긴 마천루의 뼈대는 신에게 도전하다 무너져 내린 바벨탑이 되고 지하철 터널은 지하 세계로 통하는 입구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역사는 우리 문명의 무덤 위에서 우리를 반면교사 삼아 시작됩니다. 우리의 존재는 그들에게 경고이자 잊혀진 시대의 메아리가 됩니다. 그들의 사회 구조는 생존을 위해 극도로 효율적으로 조직될 것입니다. 문명은 산호초와 같습니다. 수많은 작은 개체들이 세대에 걸쳐 쌓아 올린 구조물이며 그 형태는 전적으로 주변 환경의 흐름과 지형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새로운 지구의 환경은 가혹합니다. 하늘에서는 끊임없이 폭풍이 몰아치고 방사선이 쏟아집니다. 땅은 예측할 수 없이 흔들립니다. 따라서 그들의 도시는 아마 지상보다는 지하에 거대한 동굴 시스템이나 9세계의 지하 구조물을 확장하여 건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땅의 민족이 될 것입니다. 햇빛은 위험하고 깊은 곳은 안전하다는 인식이 그들의 세계관의 중심을 이룰 것입니다. 그들의 신은 하늘에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숭배했던 태양신이나 천둥의 신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태양은 위험한 방사선을 뿜어내는 위협적인 존재이고 천둥과 번개는 일상적인 배경소음에 불과합니다. 대신 그들은 땅의 신을 숭배할 것입니다. 지진을 일으키는 거대한 지렁이나 동굴 속 수정의 정령 혹은 멘틀의 불을 다스리는 신을 섬길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종교는 자연을 지배하려는 오만한 믿음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행성의 분노를 달래고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는 필사적인 기도가 될 것입니다. 서쪽,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방향은 신성한 시작을 의미하고 동쪽, 태초에 재앙의 바람이 불어왔던 방향은 불길하고 금기시되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기술 발전 경로 또한 우리와는 전혀 다를 겁니다. 자기장이 붕괴된 세상에서 전자공학은 발달하기 어렵습니다. 지상에서의 장거리 통신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정보화 혁명을 겪는 대신 지질학, 재료공학, 그리고 생명공학을 극도로 발달시킬지도 모릅니다. 더 깊고 안전한 지하 공간을 파는 기술, 불안정한 집안 위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건축 기술, 독성 환경에서 식량을 생산하는 유전공학 기술이 그들 문명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과학은 바깥 우주를 향하지 않고 안 땅속을 향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과감한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환경이 그들의 의식, 구조 자체를 바꾸어 놓았을 수도 있다는 상상입니다. 심리학자 줄리언 제인스는 양원제 마음이라는 흥미로운 이론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는 고대 인류가 오늘날 우리와 같은 내성적 자의식을 가지지 않았으며 대신 신이나 왕의 목소리가 직접 들리는 환청을 경험하고 그에 따라 행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목소리는 뇌의 우방구가 좌방구에게 보내는 신호였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을 우리의 새로운 세상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끊임없이 울부짖는 바람소리, 하늘을 뒤덮은 오로라의 기괴한 빛, 땅의 미세한 진동. 이처럼 압도적인 감각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들의 뇌는 세상을 다르게 처리하도록 진화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람소리를 단순한 공기의 흐름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땅의 신이 속삭이는 목소리로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행동은 개인적인 판단이나 이성적인 숙고가 아닌 이 집단적인 환청, 즉 신의 계시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그들의 문명은 개인의 자아가 아닌 행성 자체가 연주하는 거대한 교향곡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폐허 속의 메아리와 하늘의 포효가 그들의 법이자 예언이 되는 세상입니다. 이처럼 기이하고 강인한 문명이 폐허 위에서 싹을 틔웠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주적 관점으로 한 걸음 물러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지성이라는 현상이 이토록 끈질기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이라면 왜 이 광활한 우주는 이토록 조용한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페르미 역설입니다. 우주는 수십억 년의 역사를 가졌고 수천억 개의 은하가 있으며 각 은하마다 수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지구와 같은 행성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외에 다른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매우 커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그들의 신호를 듣거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역설에 대한 수많은 가설 중 하나가 바로 대역과기, The Great Filter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생명이 탄생하여 우주적 문명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 어딘가에 거의 모든 종이 통과하기 극도로 어려운 여과기 단계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 여과기는 생명의 탄생 그 자체일 수도 있고 다세포 생물로의 진화 혹은 핵전쟁과 같은 기술적 자기 파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상상해 온 이 모든 이야기, 즉 지구의 회전이 반대로 바뀌는 이 사건은 이 대여과기에 가장 완벽하고 끔찍한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행성 자체의 물리 법칙이 변하는 그 어떤 기술이나 지혜로도 극복할 수 없는 재앙입니다. 행성의 불안정성 자체가
가장 강력한 여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섬뜩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쩌면 우주가 조용한 이유는 대부분의 행성들이 이와 같은 대여과기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 위에서 피어난 문명들이 모두 멸망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어쩌면 지성이라는 것은 진화의 필연적인 정점이 아니라 불안정한 행성 위에서 잠시 피었다지는 아름답지만 덧없는 불꽃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이룩했던 이전의 문명은 단지 운 좋게 이 여과기를 잠시 피해갔던 것에 불과했을까요? 아니면 진정한 여과기는 아직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일까요? 폐허 속에서 들려오는 메아리는 단지 과거 문명의 잔향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주 곳곳에서 쓰러져간 수많은 문명들이 보내는 침묵의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지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동시에 얼마나 위태로운 현상인지에 대한 증언입니다. 이 새로운 인류의 이야기는 그들만의 고유한 서사이지만 동시에 우주의 보편적인 드라마, 즉 혼돈에 맞서 질서를 세우려는 필사적인 투쟁의 또 다른 한 장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개인의 내면은 어떤 풍경일까요? 그들의 시간은 어떻게 흐르고 그들의 기억은 어떻게 구성되며 그들의 운명에 대한 인식은 어떤 모습일까요? 문명이라는 거대한 그림에서 이제 우리는 한 사람의 마음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폐허 속에서 새로운 문명이 싹트고 그들만의 신화와 기술 그리고 사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집단적인 삶의 방식을, 즉 생존을 위해 빚어진 그 거대한 구조를 멀리서 조망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문명이라는 거대한 테피스트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실은 결국 그 안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의식입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은 가장 깊은 곳, 즉 이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한 개인의 마음속 풍경으로 향합니다. 그들의 시간은 어떻게 흐를까요? 그들의 기억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할까요? 우리의 시간 감각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거의 의심하지 않는 하나의 강력한 은유에 의해 지배됩니다. 바로 시간은 앞으로 흐르는 강이라는 은유입니다. 과거는 강 상류의 고정된 풍경처럼 우리 뒤에 놓여 있고 현재는 우리가 타고 있는 배이며 미래는 아직 가보지 않은 미지의 하류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 인식은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가장 근본적인 천문학적 현상, 즉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에 의해 끊임없이 강화됩니다. 아침은 시작이고 정오는 절정이며 저녁은 끝입니다. 모든 것이 시작에서 끝으로 나아가는 선형적인 질서를 따릅니다. 우리의 언어, 역사관, 그리고 진보라는 개념 자체가 이 시간의 화살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인류에게 이 시간의 강은 거꾸로 흐르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매일 아침, 그들은 태양이 끝을 상징하던 서쪽에서 떠올라 시작을 상징하던 동쪽으로 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해가 뜨는 방향이 바뀐 것 이상의 심리적 혼란을 야기합니다. 그들의 몸속 깊은 곳,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하며 전해 내려온 생체시계의 유산은 여전히 동쪽의 빛을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침이 되어도 여전히 어두운 동쪽 하늘을 바라보며 그들은 자신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어떤 올바른 세상에 대한 막연한 향수, 일종의 유전적 노스탈지어를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시간은 앞으로 나아가는 강이 아니라 끊임없이 과거로 회귀하려는 거대한 소용돌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혹은 그들은 자신들이 시간의 배 위에서 뒤를 돌아보고 항해하고 있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재앙이었던 과거로부터 필사적으로 멀어지는 것이 그들 삶의 동력이 됩니다. 이러한 인식은 희망이나 꿈과 같은 개념을 우리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는 그들의 언어에 고스란히 반영될 것입니다. 사피오 워프 가설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의 사고방식과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화권의 언어에는 미래를 나타내는 시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그 문화권의 사람들은 미래를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 새로운 인류의 언어는 어떨까요? 동쪽이라는 단어는 아마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불길한 단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대몰락, 잊혀진 자들, 유령의 바람과 같은 부정적인 개념과 연결될 것입니다. 반면 서쪽은 탄생, 빛, 깨어남과 같은 긍정적인 단어들과 어우러질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라는 직선 위에 놓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예측 불가능한 폭풍의 주기나 땅의 진동 패턴에 따라 시간을 순환적이거나 혹은 중첩된 개념으로 이해할지도 모릅니다. 어제나 내일이라는 명확한 구분 대신 폭풍 전, 고요 속, 땅의 울림 아래와 같은 표현으로 시간적 위치를 설명할 것입니다. 그들의 언어에 진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역사관은 우리와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역사는 원시적인 과거에서 시작하여 점차 발전해온 상승의 서사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역사는 상상할 수 없는 기술과 힘을 가졌던 선조들의 황금시대에서 시작하여 끔찍한 재앙으로 몰락한 후의 생존 투쟁기입니다. 그들은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과거의 영광에 닿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 치거나 혹은 그저 더 이상 추락하지 않기 위해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세계관은 운명에 대한 인식 또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미래를 개척하고 운명을 만들어 나간다는 개념은 그들에게는 오만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운명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닥쳐오는 것을 견뎌내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들의 철학은 아마도 영웅주의보다는 겸손과 수능을 더 높은 가치로 여길 것입니다. 영원한 폭풍 속에서 더 튼튼한 피난처를 찾고 공동체를 유지하며 다음 세대에게 생존의 지혜를 물려주는 것이 그들 삶의 가장 위대한 목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깊고 어려운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외부 세계와 내면의 부조화는 한 개인의 자아 감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것은 의식의 어려운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뇌의 신경세포들이 전기화학적 신호를 주고받는 물리적 과정이 어떻게 슬픔, 기쁨, 붉은색을 보는 경험과 같은 주관적인 체험, 즉 느낌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인류의 뇌가 우리와 동일한 물리적 구조를 가졌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현실의 질감은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세상에 사는 우리는 일관되고 독립적인 자아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은 사람이라는 믿음, 나의 생각과 감정은 오롯이 나 자신의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자아의 기반을 이룹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세상의 개인에게 자아는 그렇게 단단하고 명확한 경계를 가진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의식은 끊임없이 흔들리는 세상의 거울과 같을 것입니다. 밖에서는 폭풍이 울부짖고 안에서는 거꾸로 흐르는 시간에 대한 생물학적 혼란이 속삭입니다. 꿈과 현실의 경계는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들려오는 바람 소리를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나 혹은 조상의 영혼이 말을 거는 것이라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제8장에서 상상했던 양원제 마음처럼 그들의 나라는 감각은 우리처럼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공동체 그리고 행성의 목소리가 뒤섞여 흘러 들어오는 훨씬 더 유동적이고 다공적인 그릇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우리는 이 폭풍 속에서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분리될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개인적인 서사보다는 집단적인 생존 신화에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있을 것입니다. 슬픔이나 기쁨과 같은 감정조차도 온전히 개인의 것이라기보다는 공동체 전체가 함께 느끼고 행성의 상태에 따라 변화하는 거대한 감정의 조류처럼 경험될지 모릅니다. 거꾸로 흐르는 시간의 강가에 서서
그들은 무엇을 볼까요? 아마도 그들은 강물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에서 선조들의 얼굴을 볼지도 모릅니다. 몰락한 과거의 유령과 위태로운 현재의 생존자와 불확실한 미래의 그림자가 하나의 얼굴 안에 겹쳐 보일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앞으로 나아가는 여정이 아니라 과거의 재앙과 미래의 불확실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아슬아슬한 춤과 같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물론 우리의 상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상상은 우리 자신의 인식을 되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이 행성의 아주 특정한 물리적 조건들 위에 세워진 섬세한 구조물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시간 감각, 우리의 자아, 우리의 진보에 대한 믿음까지도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태양이라는 거대한 약속이 없었다면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새로운 인류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확신하는 시간의 방향은 정말로 절대적인가? 당신들이 그토록 단단하다고 믿는 자아의 경계는 정말로 실제하는가? 당신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진보의 역사는 어쩌면 우주적 관점에서는 한순간의 예외적인 행운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이제 우리의 긴 여정도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재앙의 첫 순간부터 시작하여 행성의 물리적 변화와 생명의 진화, 그리고 새로운 문명과 개인의 내면까지 탐험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장 넓은 시야, 즉 우주적 관점에서 이 거꾸로 도는 작은 행성을 바라보며 우리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는 폐허 위에 세워진 낯선 문명과 거꾸로 흐르는 시간의 강가에서 고뇌하는 한 개인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점은 이 새로운 지구의 표면에서 서서히, 아주 서서히 멀어집니다. 고통과 적응의 서사가 펼쳐지던 대륙과 영원한 폭풍이 소용돌이치는 바다를 뒤로하고 찢어진 자기장 너머의 고요한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옵니다. 우리의 모선인 지구가 저 멀리 작아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저 멀리서 보면 지구는 여전히 아름다운 푸른 구슬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이 행성을 사랑하며 관찰해온 천문학자의 눈에는 그 모습이 미묘하게 다르게 보일 겁니다. 구름의 패턴은 우리가 알던 부드러운 나선이 아닌 어색하고 뒤틀린 소용돌이를 그리고 있습니다. 대륙의 색깔은 사하라가 푸르게, 아마존이 갈색으로 변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색조를 띠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극지방이 아닌 곳에서도 기괴한 오로라가 행성 전체를 감싸듯 희미하게 빛납니다. 그것은 분명 우리가 알던 지구이지만 동시에 어딘가 아프고 길을 잃은 듯한 모습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방향이라는 단 하나의 규칙을 바꾼 것이 얼마나 거대한 차이를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고독한 증거입니다. 이 우주를 하나의 거대한 시계라고 상상해 봅시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하고 복잡한 메커니즘을 가진 시계입니다. 은하들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톱니바퀴이고 중력은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강력한 태엽이며 물리학의 법칙들은 이 시계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작동하도록 설계된 근본적인 설계도입니다. 이 우주 시계 속에서 우리의 태양계는 수많은 작은 부품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정교한 하위 모듈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지구는 아주 작지만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의 톱니바퀴입니다. 이 톱니바퀴는 완벽한 크기와 질량을 가지고 정확한 거리에서 자신의 별 주위를 돌며 생명을 품을 수 있도록 적절한 각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5억 년 동안 이 톱니바퀴는 서쪽에서 동쪽으로라는 정해진 방향으로 묵묵히 회전해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9개의 장을 통해 함께 떠났던 이 긴 사고 실험은 이 작은 톱니바퀴 하나를 핀셋으로 집어들어 반대 방향으로 뒤집어 끼웠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관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결과는 연쇄적인 파국이었습니다. 뒤집힌 톱니바퀴가 회전하기 시작하자 관성이라는 이름의 톱니가
행성의 표면을 깨끗하게 긁어냈습니다. 대기와 해양이라는 유체 톱니바퀴들은 새로운 움직임에 저항하며 끔찍한 마찰과 소음을 일으켰습니다. 그 충격은 깊은 곳까지 전달되어 멘틀과 지각이라는 내부 톱니바퀴들을 뒤틀리고 신음하게 만들었습니다. 행성 전체를 보호하던 전자기장이라는 섬세한 톱니바퀴는 그 힘을 이기지 못하고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전의 회전에 맞춰 정교하게 설계되었던 생명이라는 이름의 수십억 개의 작은 톱니바퀴들은 대부분 부서져 버렸고, 살아남은 것들은 새로운 움직임에 맞춰 고통스럽게 자신을 재조립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기계 속의 유령이라 불리는 의식마저도 이 거꾸로 된 리듬에 맞춰 자신의 박동을 기이하게 재조정해야 했습니다. 단 하나의 작은 톱니바퀴의 방향을 바꾼 것뿐인데 전체 시스템이 붕괴 직전까지 간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스템의 모든 부품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연결의 아름다운 예시가 바로 지구와 달의 관계입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가 아주 조금씩 느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나요? 그 이유는 지구가 자신의 회전 에너지, 즉 가군 동량을 달에게 조금씩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를 받은 달은 매년 약 8cm씩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하루가 길어지는 대신 달은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수십억 년 동안 이어진 장엄하고 침묵의 왈츠입니다. 이 춤 덕분에 지구의 자전축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고 예측 가능한 계절의 변화가 가능했습니다. 만약 지구의 회전이 갑자기 반대로 바뀐다면 이 고대의 춤은 즉시 깨어질 것입니다. 조성력은 예측 불가능한 혼돈에 빠져들고 달과의 관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 시계 속에서 그 어떤 톱니바퀴도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서로에게 의존하며 거대한 조화 속에서 함께 움직입니다. 이 사고 실험은 우리를 가장 심오한 과학적, 철학적 질문으로 이끌고 갑니다. 바로 미세 조정 우주와 인류 원리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단 하나의 조건, 즉 지구의 자전 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생명이 살 수 없는 행성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꾸지 않은 다른 수많은 조건들은 어떨까요? 만약 중력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강했다면 우주는 빅뱅 직후 다시 붕괴해 버렸을 겁니다. 만약 조금만 더 약했다면 별과 은하가 형성되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 지구가 태양에서 조금만 더 가깝거나 멀었다면 물은 모두 끓어 증발하거나 꽁꽁 얼어붙었을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달과 같은 거대한 위성이 없었다면 자전축이 불안정하여 기후가 극단적으로 변했을 겁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의 목록은 거의 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생명이 존재할 수 있도록 아슬아슬한 외줄 위에서 완벽하게 균형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정교하게 조율해 놓은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인류 원리가 설명하려는 부분입니다. 이 원리는 우주가 지금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렇지 않았다면 그것을 관측할 우리 인간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동어반복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주의 물리 법칙에 대한 강력한 제약 조건이라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이 미세 조정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다중 우주 가설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속한 우주 외에도 각기 다른 물리 법칙을 가진 무한히 많은 우주가 존재한다는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우주에서는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겠지만 그 무한한 시도 중 아주 드물게 우리 우주처럼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곳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주적 복권에 당첨된 것뿐이라는 설명입니다. 이것은 과학이 답할 수 없는 질문의 영역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이 모든 정교한 조화가 목적을 가진 설계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무한한 우연이 빚어낸 필연적인 결과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과학은 어떻게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왜라는 질문 앞에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답이 무엇이든 우리가 이 사고 실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는 세계에 대한 깊은 경외감과 감사함입니다. 우리는 재앙으로 가득 찬 상상의 세계로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목적은 단 하나, 우리가 지금 발딛고 서 있는 이 현실 세계를 더 깊이 사랑하고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이 기나긴 밤의 이야기가 끝나면 곧 아침이 올 겁니다. 그리고 태양은 어김없이 우리가 늘 보아왔던 바로 그 동쪽 하늘에서 떠오를 것입니다. 그 평범하고 당연해 보이는 일출이 사실은 수십억 개의 조건들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만 가능한 얼마나 엄청난 우주적 기적인지를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딛고 선 이 땅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를 우리는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우주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지구라는 이름에 아주 특별하고 아주 섬세하며 아주 운 좋은 우주선을 타고 잠시 여행하는 행운아일 뿐입니다. 이 우주 시계 속에서 우리의 작은 톱니바퀴는 오늘도 정해진 방향으로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잠들고 꿈꾸고 다시 깨어나 새로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우리의 긴 여정이 이제 부드럽게 끝을 맺습니다. 상상 속에서 우리는 시간이 멈추고 세계가 부서지는 첫 순간의 굉음을 들었습니다. 분노한 대양의 노래와 영원한 폭풍의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서쪽에서 떠오르는 낯선 태양 아래 푸른 사막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고 대지가 내쉬는 깊은 한숨을 느꼈습니다. 찢어진 자기장 너머로 쏟아지는 별들의 차가운 시선을 마주했고 폐허 속에서 다시 피어나는 생명의 필사적인 노래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꾸로 흐르는 시간의 강가에 앉아 우주 시계 속 작은 톱니바퀴의 의미를 헤아려 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거대한 상념들은 밤안개처럼 서서히 옅어지게 놓아두세요. 여러분의 의식을 광활한 우주 공간에서부터 천천히, 아주 천천히 되돌아오게 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공간으로, 여러분의 방, 여러분이 누워있는 침대나 소파의 감촉을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몸을 감싸고 있는 이불의 부드러움과 베개가 머리를 편안히 받쳐주는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의 숨결이 부드럽게 들어오고 또 평화롭게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모든 긴장을 그 숨결에 실어 멀리 떠나보내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 당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곳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흐르고 있나요? 여러분의 조용한 밤에 동반자가 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온의 씨앗을 심었기를 바랍니다. 원하신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분들이 이 고요한 안식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편안히 주무세요, 나의 동반자여. 당신이 언제 어디에 있든 달콤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